자, 봅시다.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사시대의 전개. 자, 14페이지. 여러분 예전 책하고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선사시대의 전개 봅시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세 개의 선사예요. 세 개의 선사. 자, 세 개의 선사에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선사에서는 자,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있어요. 자, 구석기 시대에서는 금방 여러분 그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류의 진화라는 표가 하나 있죠. 거기에 화석 인류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사피엔스 뭐 이런 인류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화석 인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화석 인류를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언제 등장했냐?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처음에 문명이 시작된 거, 처음에 이제 인류가 등장한 거니까 빼고 나머지 하빌리스, 에렉투스, 사피엔스. 자,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느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은 전부 다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인데 특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전부 다 구석기의 특징이겠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불 사용, 그 다음에 언어 사용. 자, 그래서 불과 언어를 사용한다. 요거는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구나. 보통 여러분이 불 사용 같은 경우는 뭔가 인류가 좀 엄청 발전을 해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을 사용한 거는 어느 시대의 모습이냐면 구석기 시대구나.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이런 화석 인류들이 등장했으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특히 불과 언어의 사용은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를 또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인류의 사회를 바꿔놓은 모습들 중에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있어요.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인류 사회를 너무 많이 바꿔놓은 변화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원래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적인 큰 변화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정치적인 사건에만 붙이는 거예요. 뭐 4.19 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런 식으로 정치에만 붙이는 거지만 경제, 농경이나 목축은 경제적인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를 너무나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문명의 발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대 문명 발상지 이런 거 예전에 우리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문명 발상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17페이지 위에 보시면 고대 문명 발상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발생한 여러 가지가 여러 지역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일단 문명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계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가 생기고 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면 이거를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발생한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고 특히 이 중에서는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하다. 자, 그래서 세계의 선사에서는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물론 철기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챕터 2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라고 하는 소단원이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선사는 뭐냐? 이거부터 한번 구별을 해야 되겠죠. 선사와 역사의 구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역사
우리가 앞 시간에서 뭘 배웠었냐면 역사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역사라는 건 사실과 기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기록이라는 거를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문자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문자가 있는 시대가 역사 시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인류가 탄생하면서 우리 금방 여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봤지만 인류가 탄생하는 그때부터 문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문자가 없는 시대가 존재하겠죠? 자 문자가 없으니까 비석도 없고 책도 없고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문자가 없는 시대가 있었네. 자 그런 시대를 문자 이전의 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가 되겠죠. 그런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라는 건 결국에 뭐가 없는 시대? 문자 이전의 시대. 자 역사는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 문자가 없는 시대가 있더라. 그래서 문자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자가 없으니까 우리 금방 얘기했던 기록이 없고 책이 없고 비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자가 없는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이 썼던 뭐 유물, 유적 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물이나 유적이나 도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선사시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사시대의 이름은 여러분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자 전부 다 뭘 가지고 지금 시대의 이름을 정한 거냐면 도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석기는 뭘로 만들어요? 돌. 그래서 요거는 돌. 청동은 청동, 청동기는 청동. 청동이라고 하는 건 뭐 구리랑 뭐 아연이랑 막 섞은 게 있어요. 그런 이제 금동 그 재료가 있죠. 그 다음에 철기는 철로 만들죠. 철광석.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도구. 특히 도구 중에서도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시대 이름을 붙이는 거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는 문자가 생기기 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문자가 생긴 시대가 언제부터냐? 자 앞에서 우리가 문명 발생, 자 문명 발생에 이 문명에 이 문자도 들어가네요, 말하자면. 그러면 결국에는 문자가 생긴 시대,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냐? 청동기부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청동기부터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청동기에 문자가 있었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문자가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문자가 철기 시대부터 등장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중국 거 가져온 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선사 시대는 역사 시대는 철기 시대구나. 그래서 그것도 또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문자가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선사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를 그냥 다 선사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까지의 특징들까지를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의 특징에서 배우는 거죠. 다 그 시대, 같은 시대를 나타내니까 선사시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는 철기시대까지고, 그 다음에 선사라고 하는 건 문자가 없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도구가 되게 중요하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선사시대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살펴볼 때, 어떤 시대를 살펴보든 간에 뭐가 중요하냐? 도구가 중요해요. 도구가 중요하고요. 도구는 물론 석기일 수도 있고 청동기일 수도 있고 철기일 수도 있고 또는 흙으로 만든 토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도구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선사시대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보통 의식주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선사시대에는 의식주 중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다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해? 의는 안 입어도 되죠. 다 똑같이 안 입었는데 뭐가 부끄러워? 다 벗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자야 되잖아. 남들도 다 아무 데서나 자는데 나는 뭐 아무 데서나 자면 어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먹는 거랑 입는 거랑 자는 거는 크게, 왜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선사시대에서 중요한 건 그러면 뭐냐? 식이지, 식. 왜냐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일단 나의 생사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 그럼 식이면 결국엔 넓게 보면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게 될 선사시대,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시대에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도구. 시대를 구분할 만큼 중요한 게 도구니까. 두 번째, 경제. 뭘 해서 먹고 살았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살았어, 죽어. 그 다음에 뭐 무덤은 어떻게 썼어.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모습은 어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도구랑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사시대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에서 민족의 기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민족의 기원부터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기원에서 먼저 살펴볼 거는 1번에서 살펴볼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우리나라의 민족의 기원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문화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거기 17페이지 보시면 지도가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지도를 하나 보세요.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시면 딱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활 터전 어딘지 알잖아요. 한반도와 만주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요동지방과 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살았던 터전이네. 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화권이라고 써 있어요? 동방문화권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을 뭐라고 불러? 동방문화권이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러면 동방문화권은 한반도와 만주와 그 지역을 통틀어서 동방문화권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의 터전이 된 만주 한반도 여기. 자, 여기에 자, 한반도와 그 다음에 만주 요 지역이죠. 자, 요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냐? 자, 여기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냐? 여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약 70만 년 전부터,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약 70만 년 전부터. 자, 그러면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요 시대가 언제냐? 그럼 구석기 시대부터죠. 70만 년 전이면.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여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구석기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냐? 즉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말하자면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랑 유전적으로 뭔가 좀 이 공통점이 있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쭉 이어져서 우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냐? 자, 이 사람들과 우리나라는 구석기인들하고 우리나라는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 구석기인들이겠죠.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그럼 우린 누구니? 우린 어디서 왔냐? 자,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형성됐냐? 자, 그래서 여기에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자, 언제부터? 자,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건 그럼 언제부터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의 직접적 조상은 누구부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냐?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이 된 거죠. 자, 우리의 조상은 그러면 어느 시대 사람들부터? 신석기 시대 사람들부터. 자, 신석기 시대 사람들, 신석기인들이 우리의 뿌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민족의 근간이라고 써볼게요. 근간이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살았던 이 사람들이 민족의 주류를 형성해요. 주류라는 건 이제 대부분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석기인들이 살았고 거기에 청동기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조상, 뿌리, 민족의 기틀은 결국에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걸로 설명해 보면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이동 생활을 하죠. 말하자면 옮겨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떠나버렸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부터 정착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부터 당연히 요 시대에 걸쳐서 조상이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형성이 됐겠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페이지 지도를 지금 우리가 한 개 봤었고 왼쪽 지도도 하나 더 볼게요. 자, 왼쪽 지도를 한번 더 보시면은 한반도 빙하기와 그 주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빙하기의 한반도와 그 주변. 자,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그 다음에 1만 년 전까지가 구석기 시대예요. 자,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가 모두 구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그냥 우리 물리적인 숫자만 딱 놓고 보면 69만 년이 다 구석기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요 1만 년 전부터 신석기가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가 사실은 굉장히 짧죠. 구석기에 비해서는. 구석기 시대가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69만 년이니까. 그러면은 그 69만 년 동안에 무슨 일인들 없겠어요? 다 일어나지 69만 년 동안.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자연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 요 시기에 몇 번의 빙기, 그 다음에 또 빙기, 그 다음 또 빙기, 이렇게 몇 번의 빙기가 있었고 자, 빙기와 빙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간빙기, 그쵸? 간빙기. 자, 빙기와 빙기 사이는 간빙기, 그럼 간빙기. 자, 지금 제가 한 3번, 4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몇 번인지 모르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한 3, 4번의 빙기, 간빙기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면은 빙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다 지구가 꽁꽁 얼어가지고 사람이 한 개도 못 살고 동물도 싹 죽고 아니에요. 빙기는 물론 춥긴 춥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빙기에 그럼 사람이 살았어? 살았어요. 그래서 빙기는 여러분이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쯤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알죠? 자, 그런데 이 지구가 추워진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극지방은 아니죠. 추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빙기라고 하는 건 극지방이 넓게 분포하는 걸 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엄청 추운 그런 날씨가 형성된다. 그러면 빙기보다 따뜻한 지역도 있냐? 따뜻한 지역도 존재해요. 빙기여도. 그래서 지구가 꽁꽁 얼어가지고 사람이 한 개도 못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그냥 극지방이 넓어. 우리나라까지 추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있고 자,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는 시기가 언제? 간빙기. 자, 그러면 간빙기는 지금과 같은 형태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계절이 뚜렷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빙기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도 춥구나. 그 다음에 간빙기가 지속되면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계절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빙기는 겨울이 길고 춥고 우리나라까지 극지방에 살고 있던 애들이 내려올 정도로 춥다. 이게 이제 빙기. 자, 그러면 빙기의 특징은 자, 이렇게 바닷가가 있다고 칠게요.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다, 여기가 육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이 빙기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빙기는 날씨가 엄청 추워. 날씨가 엄청 추우니까 즉 이 바닷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빙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바닷물이 얼었으니까 바닷물이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물이 줄으면 얼음 되면 줄어들잖아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줄어들었네. 자, 그러면 원래 육지가 여기였어요. 육지 시작이 요만큼이 육지. 자, 그런데 바닷물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게 빙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육지가 이만큼 넓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육지가 더 드러나 버렸으니까 바닷물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자, 우리나라 땅도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너무너무나 꽁꽁 얼어버려서 빙하가 돼버렸으니까 바닷물의 해수면이라고 하자. 바닷물의 높이를 해수면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해수면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100m 정도까지 낮아진 거죠. 70m에서 100m 정도 낮아졌는데 자, 서해안은 그거보다 해수면이 더 낮아. 그러니까 이 바닥이 낮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100m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 서해안의 깊이가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닷물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서해안이 없어졌던 거죠. 그럼 서해안은 뭐야? 육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해안도 마찬가지. 일본 사이에 남해안 있죠? 남해안도 100m보다 원래 바닥이 낮아요. 수면이. 그러니까 여기도 바닷물이 싹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육지, 여기도 육지. 그래서 바다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동해는 워낙 깊으니까 동해만 바다가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육지로 연결돼 버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냐? 있죠. 걸어서 일본 갈 수가 있죠. 당연히. 지금 제가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자,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 빙기는 육지가 다 연결돼 버렸었기 때문에 자,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육지니까. 더군다나 구석기 시대는 먹을 걸 찾아서 이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했겠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조상이 아니다. 왜냐면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만들어진 건 그럼 언제냐?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만들어진 건 빙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됐을 때, 자, 빙기 간빙기가 여러분 몇 번 교차됐다고 했는데 마지막 간빙기. 자, 빙기가 끝나고 마지막 간빙기가 시작됐을 때 요 간빙기가 시작해지면 날씨가 따뜻해지거든요. 그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구석기 말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구석기 말기가 지속되면서 지금과 같이 지금처럼 이런 해안선이 나타나죠. 지금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지도로 보면 돼요. 자, 지도에서 여러분 17페이지에 왼쪽 지도.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이 지도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왼쪽 지도를 보시면 자, 지도를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자, 요 왼쪽 지도는 가만히 보면은 지도가 두 개 겹쳐 있는 거예요. 왜 두 개 겹쳐 있냐면 하나는 선으로 그어진 지도. 선으로 그어진 지도는 그냥 우리가 딱 보면은 중국 있고 일본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지도죠. 그래서 선으로 그어진 지도는 지금 현재 해안선. 자, 그런데 색깔로 칠해진 지도가 하나 더 있죠. 약간 면으로 칠해진 지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색으로 칠해진 지도가. 요 지도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색으로 칠해진 지도는 언제 거냐? 빙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드러나는 그냥 우리가 딱 보면 보여지는 지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지도야? 간빙기.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지도는 빙기와 간빙기의 지도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완전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딱 고정된 건 언제부터냐? 신석기 시대. 아까 말했죠. 구석기 시대가 끝날 때쯤 간빙기가 등장했고 그 간빙기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빙기가 올까요? 네, 당연히.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 죽은 후에. 걱정하지 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안 와. 빙기는 오지 않죠. 그래서 왜 여러분 겨울이 너무 춥거나 하면 소빙기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가끔 뉴스 같은데 겨울이 너무너무 추울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이게 소빙기가 돌아온 거다. 이렇게 이제 뉴스나 뭐 기상 뭐 이런 데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소빙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빙기가 나타나면 그런 식의 날씨가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빙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런 날씨가 언젠가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죽은 후에 한참 뒤에 언젠가는 빙기가 올 수도 있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 너무 미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뭐 만 년 후에 이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도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죠. 또는 한 20만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지도는 빙기와 간빙기의 지도를 지금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빙기는 해수면이 낮아져서 육지가 다 붙어버리는구나. 연결돼 버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설명이 좀 길었지만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봅시다. 자, 18페이지에 거기 5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원전 1만 년 전경부터는 대체로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그러면은 기원전 1만 년 전은 언제냐? 이제 신석기가 시작되는 시기야. 그래서 약 신석기 정도부터는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나타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민족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한민족의 형성에서
우리는 아까 무슨 문화권이라고 했냐면 동방문화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문화권이고 한민족이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자, 우리 민족의 계통. 자, 우리 민족의 계통이에요. 민족의 계통은 뭐냐면 우린 누구지? 우린 누구더라? 이게 이제 민족의 계통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류를 해본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종으로 따지면 황인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종으로 따지면 황인종. 그 다음에 형질 인류학상으로 따지면 북몽골 인종이에요. 북몽골 인종.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계통으로 따지면 알타이어계라고 그래요. 언어의 계통으로 따지면 알타이어계. 알타이어계가 뭐냐면 알타이 산맥 계통에서 형성된 언어의 체계예요. 알타이 산맥에서 여러 가지 언어가 갈라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인 거죠. 그래서 알타이어계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황인종이고 북몽골 인종이고 알타이어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4번 우리 민족의 계통 4번으로 내려가시면 자, 우리는 예맥족이고 인종상으로는 황인종, 형질 인류학상으로는 북몽골 인종,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구분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족의 기원이란 단원이잖아요. 조그만 소단원. 요 소단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요거. 자,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약 70만 년 전이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상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부터야? 그게 민족적 기틀이죠. 민족적 기틀이 형성된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석기에서 청동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종류는 뭐냐? 여기서 물어봤을 때 황인종, 북몽골인종, 알타이어족, 알타이어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기 구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석기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대로 갑시다. 자, 구석기 시대. 자, 일단 구석기 시대는 언제부터냐면 약 70만 년 전부터예요. 약 70만 년 전부터를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자, 구석기 시대는 아까 말했죠.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니까 엄청 길다. 그래서 그 시대를 나눠본 거예요. 근데 구석기 시대는 기니까 세 개로 이렇게 시대를 나눴어요. 자, 그래서 시기 구분. 자, 그런데 구석기 시대는 시기를 구분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구분을 하냐? 석기의 제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를 구분해요. 그래서 크게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기 구석기. 여러분 책에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죠. 뭐 70만 년 전부터 10만 년까지, 10만 년에서 뭐 4만 년까지, 4만 년에서 1만 년까지 나와 있지만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게요. 자, 전기, 중기, 후기에서 전기는 어떻게 나누냐? 자, 전기는 자, 한 개의 돌만 있으면 이 돌로 사냥도 하고 껍질도 벗기고 자르기도 하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능석기라고 해요. 자, 한 개의 석기를 모든 용도로 사용해요. 자, 한 개의 석기를 모든 용도로 사용해서 요런 석기를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만능석기라고 해요. 요거 한 개면 다 돼. 만능석기. 자, 그리고 이 만능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석기가 주먹도끼. 자, 요 가장 대표적인 석기가 주먹도끼예요. 자, 주먹도끼 한 개만 있으면 이걸로 사냥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껍질도 벗기고 이걸로 뭘 만들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있으면 다 된다. 만능석기. 주먹도끼. 주먹도끼가 가장 대표적인 만능석기고요. 자, 그다음에 중기구석기는 자, 이제 용도별로 도구를 나누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용도별로니까 사냥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거, 뭐 만들 때 쓰는 거 다양하겠죠? 자, 예를 들면 찌개, 찌르개, 팔매돌. 어디다 쓰는 걸까요, 여러분? 찌개, 찌르개, 팔매돌. 요거는 사냥용. 그래서 이름이 좀 싸납잖아요. 찍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찔러 죽이고 돌 던져서 팔매돌 던져 죽이고 이런 거니까 사냥용으로 쓰는 거고. 자, 그다음에 밀개, 긁개, 밀개는 어디다 쓰는 거냐? 조리용. 그래서 자르거나 뭐 이제 뭐 껍질을 벗기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게 밀개, 긁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긁어서 죽이거나 밀어서 죽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리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여러분한테 주먹도끼 하나 갖다 주고 야 이거 긁개야 밀개야. 우리는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사진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긁개, 밀개 나오면 아 이건 조리용이구나. 일단 이름이 덜 싸납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리용. 아까 찢개, 찌르개 이런 거는 이름이 싸납잖아. 그러니까 사냥용. 이렇게 구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구를 보고는 구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용도별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 아까 우리 화석인류 배웠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화석인류도 여러분 점점 똘똘해지는 거 알죠? 왜냐면 뇌의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거 알죠? 그래서 점점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머리가 좀 좋아지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사용해요. 몸돌이라는 건 좀 큰 돌. 그리고 여기에서 돌과 돌을 부딪혀서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니까 당연히 돌과 돌을 부딪혀서 떼어내서 자 그전에는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무겁잖아. 손으로 쥐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작은 걸 말하자면 돌과 돌을 부딪혀서 깼는데 그거 중에서 작은 거 이런 걸 조각이잖아요. 조각. 그래서 이제 조각을 우리는 격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몸돌에서 떼어낸 작은 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격지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몸돌에서 격지를 떼어내서 쓴다. 그러니까 작은 거를 떼어내서 요거를 날카롭게 해서 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후기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훨씬 똘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스킬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기술이. 자 그래서 이때는 쐐기라고 하는 걸 대고 돌날격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돌날격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대량 생산도 가능해요. 이 시대에 비슷한 도구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머리가 좋아져서. 자, 그러면 쐐기는 뭐냐? 쐐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약간 못처럼 생긴 도구. 못처럼 생긴 도구. 물론 철기는 아니지만 못처럼 생긴 도구고요. 이런 거를 바위 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박아 놓는 거지. 그러면은 나중에 이 바위가 갈라지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못, 여러분이 못이라고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원래는 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정 알아요? 정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못이라고 설명했는데 정이라고 하는 건 돌을 조각하거나 돌을 잘라낼 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걸 대고 여기다가 망치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못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쐐기를 대고 돌을 잘라서 쓴다. 그래서 돌날격지 조금 더 정교한 격지를 만들어 쓰면서 이런 거를 더군다나 대량 생산할 수도 있다. 훨씬 더 사람들이 똘똘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석기. 그냥 요거 딱 이런 석기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후기구나. 후기구 석기구나. 자 그게 뭐냐면 쓴배찌르개라고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배찌르개 나오면 후기 구석기. 구석기 후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쓴배찌르개가 뭐냐. 자 석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것에 석기가 있다고 치면은 요 이제 석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긴 석기는 사실 밑에 뭔가를 꽂아서 쓰거나 이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나무에다가 묶어서 쓴다고 할 때 요 돌 중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묶어서 쓰겠죠.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자루. 이 자루가 쓴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구, 나무나 뭐 이런 데다가 꽂아서 쓰거나 묶어서 쓰는데 그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쓴배 또는 자루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쓴배 찌르개는 후기구석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쓴배 찌르개 나오면 아, 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기 구분까지
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시기 구분은 석기의 제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페이지 보시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나와 있어요. 자,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지금 여러분 크게 전기 구석기 유적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후기, 중기 구석기 유적지, 후기 구석기 유적지가 딱 나와요. 자, 그런데 요 유적지를 다 여러분이 외우거나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 여러분한테 연천 전곡리,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자,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연천 전곡리부터 한번 설명.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계 주먹도끼 발견. 그래서 모비우스의 학설 폐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를 발견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연천 전곡리에 1970년대 후반이었어요. 어떤 미군 병사. 미군 병사니까 이 사람 이제 주한 미군이겠죠. 원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요 연천 전곡리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희한하게 생긴 돌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미군 병사가 이게 희한하게 생긴 돌이라는, 우리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 같은 희한하게 생긴 돌을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특히 돌을 희한하다고 생각하고 이 돌에 이제 관심을 가졌냐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으로 오기 전에 이 사람의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고고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했던 것 같은 희한하게 생긴 돌을 우리나라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그 석기가 바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였어요. 그러면은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모비우스라고 하는, 메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학설 파기라고 써 있잖아요. 자, 모비우스 사람 이름인데 그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세운 가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가 인도. 인도에서 서쪽으로 가면 여기는 유럽이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동쪽으로 오면 아시아. 자,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는 유럽에서만 나온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는 건 요 아슐리안에서 발견됐었던 그런 그 석기를 말하는데, 양쪽에 칼날이 담긴 양날 주먹도끼, 양날 핵석기라고도 하는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아까 말했죠. 모비우스가 세운 가설에서는 그건 어디서만 나와야 돼? 유럽에서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가설에 따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는 게 원래는 유럽에서만 나왔었는데 이게 아시아에서도 나왔네. 그러면서 모비우스가 세운 가설이 깨져버린 거고요.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발견, 전 세계의 고고학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 유적지야? 이렇게 물어보면 연천 전곡리 유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게 첫 번째 연천 전곡리 유적. 자, 두 번째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고 했죠. 자, 공주 석장리 유적을 살펴보려면 일단 여러분이 구석기 후기 유적지에서 한북 종성 동간든 유적 먼저 볼게요. 한북 종성 동간 유적 보세요. 자, 한반도 최초 구석기 유적 발견.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온 게, 자, 여기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1933년이라고 써 있지? 자, 그러면 이거 어느 시대? 일제시대. 그쵸, 45년 전이니까 일제시대네. 자, 이때 이미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온 거예요. 한북 종성 동간진 유적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시대? 일제시대. 자, 이 시대에 일본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조선에서 구석기 시대가 나왔어? 근데 일본은 구석기 시대가 없어. 짜증나지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구석기 시대 유적을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 실제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뻔히 나왔어. 근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충 마무리해 덮어버린 거지, 말하자면. 구석기 시대로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해방이 된 뒤에 1960년대가 됐을 때, 여러분 60년대 알잖아요. 여기저기 막 개발하던 시대잖아요. 막 공장 만들고 막 이렇게 개발하던 시대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땅을 파니까
막 집도 짓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남한에서도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나오고 북한에서도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남한에서 나온 구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공주 석장리 유적인데, 자, 공주 석장리 유적 같은 경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히 구석기 시대.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12개의 문화층이 발견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층층이 유적이 다 이제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12개 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12개 층 중에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가 다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해 정확히 구석기. 딱 확정. 그래서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를 확정한 유적지가 어디냐? 공주 석장리 유적.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구석기 시대를 확정한 유적이 공주 석장리 유적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남한 최초 유적지 발견이 그거예요. 해방 이후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그냥 남한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방 이후겠죠. 해방 이후에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해방 이후 남한 지역에 최초의 유적지가 발견된 건 공주 석장리 유적이고, 자,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운기 굴포리 유적인데 어쨌든 이렇게 남한에서 구석기가 나와서 확정지었어. 우리나라 구석기 100% 있어. 확정지은 유적이 공주 석장리 유적.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또 뭐라고 물어보기도 하냐? 여러분, 공주 석장리 유적이나 연천 전곡리 유적이 구석기 중에서도 어느 시대 유적인 거죠? 전기 구석기. 시험에는 그걸 물어보기도 해요. 요거 어느 시대니?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여러분 한국사 문제가 여러분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를 너무 디테일하게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물론 이 시대를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몇 개만 우리는 알면 되니까. 그 중에서 공주 석장리나 연천 전곡리는 이게 구석기, 전기, 후기, 중기 뭐 이 사이에 어디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100% 구석기구나. 아니, 후기, 전기 구석기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나머지 유적지들이 되게 많죠.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이 중에서는 뭐 인골이 나온 유적지도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유적도 사람이 나왔고, 역포 대연동 유적도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 여기도 사람이 나왔고, 이렇게 사람이 나온 유적들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우리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볼게요. 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어린아이 뼈가 발견됐어요. 어린아이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흥수아이라고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지역에서 사람 뼈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사람 뼈가 보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뼈가 쇄골뼈, 어깨뼈, 뭐 빗장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허리, 뭐 이제 허리나 뭐 이렇게 부분 또는 턱뼈 이런 식으로 부분 나오는 거지, 사람의 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청원 두루봉 동굴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거기 사진이 하나 있죠. 어린아이 뼈가 쭉 발견된. 자, 어떤 아저씨가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이 아저씨는 살인사건인 줄 알았죠. 왜냐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했겠지. 옛날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네. 그래서 연구해보니까 이건 구석기 시대 사람의 뼈였던 거예요. 얘는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뼈가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견돼서 온전한 형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밑에 보시면 복원해 놓은 얼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어린애지 뭐 딱 보니까. 그치? 그래서 거기 보시면 흥수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왔죠. 그러면 얘가 왜 동굴에 누워 있었을까요? 아까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했으니까 청원 두루봉 동굴. 자, 왜 동굴에서 발견됐냐? 아마도 어린아이가 죽은 게 아닐까. 왜냐면은 어린아이의 그 유골 주변으로 국화꽃 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국화꽃이 뿌려져 있었는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하지만 국화꽃은 그 동굴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골이 있고 주변에 꽃가루가 뿌려져 있어? 이건 뭐예요? 장례식이, 그치? 장례식이죠. 그래서 이게 장례의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의 온전한 유골이 발견된 유적이 어디냐 물어보면 청원 두루봉 동굴. 자, 이 아이는 흥수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왜냐면 이거를 발견한 아저씨가 김흥수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유적지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하고 설명을 좀 해봤고, 자, 그다음에 우리 구석기 시대 나머지 얘기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구석기 시대 옆으로 넘어가시면, 자, 도구는 뭘 썼니? 당연히 뼈도구나 아니면 뗀석기, 돌과 돌을 부딪혀서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아까 우리가 얘는 한번 살펴봤죠. 주먹도끼도 뗀석기, 그 다음에 뭐 찢게, 찌르게, 팔매돌, 그 다음에 긁게, 밀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뗀석기구나.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알아둬야 될 도구의 이름은 승배 찌르게. 기억나죠, 여러분? 어느 시대? 후기. 그치, 후기 구석기 시대의 도구가 승배 찌르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중요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어? 사냥, 채집, 어로 잡아먹거나 아니면 나무 열매 따먹거나 물고기 잡아먹거나 사냥, 채집, 어로를 해서 먹고 살았고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 따먹고 다 잡아먹고 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옮겨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동생활, 무리생활. 자, 여럿이 몰려다녔고 그 다음에 여럿이 같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동생활, 무리생활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무리에서는 아직은 계급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힘을 가진 사람인데 지배자는 아직은 없고 지도자만 존재하죠. 그래서 무리생활, 이동생활.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평등사회, 평등생활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옮겨 다니기 때문에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즉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나 또는 후기로 가면은 집이라고 짓긴 지은데 집 같지도 않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막 지은 집이라고 해서 막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대충 지은 거죠. 그런 걸 막집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동굴, 바위 그늘, 막집 이런 데서 살았던 게 바로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로 동굴 유적이 많죠. 아까 우리가 뭐 청원 두루뭉 동굴, 그 다음에 상원 검무루 동굴, 그 다음에 제주 빌레모 동굴 유적지에서 주로 많이 생활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너무 원시인으로 취급하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을 표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술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특히 이 예술활동 중에서 거기 보시면 단양 수양계나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에서는 동물의 뼈나 뿔을 이용한 이런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각품들은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술이 뭐냐? 뭔가를 기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래나 물고기 조각을 만드는데 이런 거를 뭔가를 다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단원의 이름이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중석기 시대. 자, 그래서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딱 중간 단계쯤을 우리가 중석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중간이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기 한 2000년 전쯤, 선사시대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학술적으로는 이 중석기 시대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구석기 후기와 중석기의 차이점이 뭐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후기 구석기 끝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석기가 시작하는 딱 그 앞에 한 2000년 정도를 우리가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석기 시대가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는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중석기 시대에서는 자연환경의 변화. 자, 자연환경의 변화에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등치 큰 동물들 있죠. 맘모스, 매머드 이런 애들은 추운 지역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극지방으로. 자, 그리고 적도지방에서 작은 동물들이 우리나라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동물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뭐 사슴, 토끼, 노루부터 시작해서 쥐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동물들, 여우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작은 동물을 잡으려면 도구도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도구를 사용해요. 잔석기.
자, 잔석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3cm에서 5cm, 3cm 또는 그 이하 작은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cm 내외의 작은 동물들, 작은 도구들이고 이런 석기를 손으로 쥐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조그만하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묶어서 쓰던지 꽂아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음 도구를 같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중석기 시대의 도구가 뭐냐? 잔석기와 이음 도구를 사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적지. 그래서 유적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유적지는 여러분 책으로 볼까요? 북한에서는 운기 부포리와 평양 만달리, 남한에서는 통영 상로대도 조개더미 최하층 거창 인불리 홍천 하와계리, 이런 지역을 중석기 시대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석기 시대 유적, 중석기 시대 유적, 신석기 시대 유적을 따로따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중석기 시대 유적도 여러분 따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유적지 정도는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중석기 시대까지 정리를 했고요. 신석기 시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